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도 손보겠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 인천도 그러면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죠. 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인투 부동산 전망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경우도 세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의 취득세를 한 1%에서 3% 단일화하고, 다만 이제 생애 최초 그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뭐 1%대 단일세를 적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5년간 그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에 최대 그 중에서 한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것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들뜨고 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 재건축 정비 사업을 완화하겠다는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도 무려 80%까지 상향하겠다. 뭐 이런 좀 그 대략적인 어떤 정책 기조가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이제 그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좀 변화가 예상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매수자분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는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시나요? 김포시 인구는요 50만을 넘어섰고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정보를요 탑 시크릿인가요? 지금 전국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소장님.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여야와 어떤 그 협상이 이제 불가피한 국면인데, 이 새 정부가 어떤 정책부터 먼저 시행할 것으로 좀 전망하시는지. 네, 일단 공약이 모두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큰 틀은요. 예. 지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그런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종부세 통합 같은 거는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고요.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이번 정부 주도 규제보다는 민간 주도 공급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그리고 대출 규제 기준 완화 같은 거는 지금 제일 먼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게가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개정이 바뀐다라고 하면 부동산에는 다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 길게 좀 협상이나 정치 협상이나 그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든지 LTV 완화, 이런 정도는 이제 당선인이 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당선인이 그 임대차 3법, 이 임대차 3법도 손보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국회법하고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역대 그 지난 그 부동산 규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선 외국에서도요, 이 임대차 3법 같은 그 정부 주도하에 그 주거 환경을 정부 주도하에 임대차법을 개정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결과론적으로 더 매우 힘들어졌고요. 임대인과의 사회적 갈등만 크게 만들어진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예. 폭등한 임대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올려버리는 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인데요. 예.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런 분위기를 잘 감지하고 있어서 예. 이 법 개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많은 협조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예, 일정하게는 좀 선볼 수밖에 없는 여야가 그럴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좀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수요 억제, 금리 규제를 강화했던 반면에 이거를 좀 풀어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거를 방증이라도 하듯이 사실은 그 시중은행들도 대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 좀 상황인데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시장에 미칠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요. 네. 지금 부동산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올라버린 상황에서 예. 이거를 다시 안정적으로 조정하겠다. 그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건데요. 예. 저는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량으로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거래를 더 할 수 있는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규제책이 거의 70일마다 규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역설적으로 규제를 할수록 가격이 더 올랐고요. 예. 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이렇게 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임대차 3법이 불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네. 임대차 3법이 없었더라면 2년 동안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이 주택 시장을 보지 말고 니즈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 이거는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로 매우 맞다라고 보고요.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많이들 염려를 하시는데 일단 대출 규모 양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부채 상한 저희 부채 상환하는 율이 저희가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요. 안 그래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재건축 규제가 이제 완화될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이제 단지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제 공급 확대 측면에 기대가 되긴 하는데 맞습니다. 다시 이게 공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서울 재건축 수도권 집값 상승 어떤 진앙지가 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를 했고 할 예정이고요. 재건축 완화를 하게 되면 일단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분명히 파장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서울 재건축을요, 누구는 완화하겠다, 누구는 강화하겠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머리가 지긋지긋 아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40년이 더 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럼 그동안 서울 재건축을 왜 못하게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에 정말로 아파트 첨단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물 인터넷부터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따라오는데요.
현재 40년 된 이상 오래된 아파트는요,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구조고, 그리고 삶의 스트레스, 층간소음이죠. 또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단지여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상에서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재건축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서울 자체에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좋은 그 공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거는 이해됩니다. 예, 재건축 완화를 하게 되면요, 예.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예. 그걸로 인한 반대 여론의 힘이 더 세서 정치권에서도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그 서울에서 발표된 서울 2040 도시 기본 계획은 획일적인 도시 디자인보다는요, 개성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수변을 중심으로 강남과 서울 4대 문권 안의 불균형을 균형감 있게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네. 대선 공약 자체가 뭐 전부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정권보다 그 민간 주도 공급량을 늘려서 집값 안정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재건축을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고요.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시장은 늘 그렇듯이 수요와 공급 원리로 본다라고 하면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재건축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셨는데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우선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재건축 자체가 힘들었던 지난 상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 했다라고 하면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업성과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면 재건축에 많은 비중을 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규제 완화로 서울의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은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에 따라서 일정하게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그게 여파가 인천에 이제 오잖아요. 저게 보통.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인천도 덩달아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인천도 그러면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시 지자체 도래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 쪽에, 그러니까 어느 당이 이제 그쪽에 그 연관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속도나 이런 게 다른데요. 제가 볼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제 마침 재건축 가능한 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전혀 많이 없는 상태인데 그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재건축 가능한, 그리고 뭐 투자로서도 그렇고 실거주로서도 조금 그 다른 단지들보다 좋은 장점을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따른 부동산 전망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놓는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안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대출 규제가 이제 완화된다면, DS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버블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풀 것 같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다루고 있는데, 윤 당선인의 어떤 공약대로 이런 대출 규제가 이제 완화된다면,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지금 그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완화를 하고 있고 80%까지 뭐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 부동산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버블로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거래 자체가 대출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예. 이 하락하지 않고 보합 또는 상승일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여기에 필수 조건은 LTV 말고 DSR까지 같이 조정을 해줬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네. DSR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거시경제학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네. 최초 주택 구입자, 그러니까 무주택자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LTV를 올려줘서 이른바 이제 그 징검다리, 뭐 사다리 타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거는 이제 수용을 하는 반면에 네. 그 DSR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버블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 제가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네. 일단 지난 3개월 동안 하락 요인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 연준이 이제 그 작년에 예.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네. 통화 조절을 한다는 취지 하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그 속도는 더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추가 인상 예고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요. 예. 그래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도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흔들렸죠. 두 번째는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시험 결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선거가 3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결과가 안 좋은 게 여러 가지 중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의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부동산 금액이 꿈틀댄다거나 아니면 상승한다라고 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했을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아닌 부동산 거래의 필수적인 대출을 전면 중단하다시피 했는데요. 부동산을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엔진을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출 중단 이유가 뭐 방만해진 가계 부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등등등 있는데요.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라고 물어보면 한번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는 대출을 또 완화해 준다라고 할까요?라고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부채 총량은 앞으로 대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가계 연체율이 그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계 연체율은 그 코로나 전과 지금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 크게 양호하고 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부를 선택한 거는 부동산이 안정화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심리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놓는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안정이라기보다는 물론 일부는 이제 그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그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고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뜨거운 감자 같은 건데 이번 정부 정책의 호흡을 길게 보면은 부동산 그 폭등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은 100% 맞고요. 짧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4개월, 5개월 동안 멈춰있던 시장이 다시 움직일 꿈틀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그 방향성 자체가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폭등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그래서 누구나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이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른바 대출 규제를 낮추겠다고 하고 통화당국은 그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낀 이제 그 어떤 수요자들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실수요자들은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일단 금리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뭐 선택 권한이 일단 없는 거고요. 그렇죠, 선택 권한이 없죠. 예, 저희는 선택 권한이 없고 이제 결과만 받아들이고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나 아니면은 그 방향성이 중요한데 네. 2023년 이맘때쯤이면 예. 지금 현재 그 미국 금리가 지금 뭐 0% 그러니까 1% 이하 예, 1% 이하입니다. 한 0.25에서 0.5 네, 이제 2호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1년 뒤에는 2%에서 뭐 많게는 3% 예. 제일 많은 거는 2.5% 정도까지 인상을 할 것이다. 많이 오르는 편이네요, 그러면요. 네, 많이 하고 예. 있고요. 이 정도 금리면은 2018년도 제가 알기로는 뭐 가을이나 여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낮췄지만 이거를 다시 내년 1년 정도 되면 그 2018년도 여름 정도 수준으로 그 복귀할 거라고 많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물론 그 속도를 따라갈 확률이 크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마냥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미국과 한국의 경제 체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일단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는 건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어떤 영향을 분명히 주는데요. 상품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매우 민감해서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월세를 받지만 대출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받는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주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리가 오르니까 명끌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매물이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더더욱 폭락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또 지배적인데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요인 말고요. 오로지 금리만 놓고 그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도 했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상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고 저희가 뭐 꼭 금리가 오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죠. 금리가 뭐 일정하게 오른다 하더라도 뭐 어디까지는 뭐 이를테면 이제 변동금리 폭도 일정하게 그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줄 때만이 그 이른바 최초 구입자의 어떤 LTV나 뭐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거 커버할 수 있고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확실한 좀 신호를 좀 주는 게 시장에서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튼 이제 그 민주당도 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 일정하게 공감을 하면서 일가구 주택 보유세는 좀 완화하는 분위기예요. 대신에 그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 규제 완화 유예 기간이 아마 제가 6월인가 상반기까지를 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정부 정책 변화는 또 예상되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들은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요걸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일단 중과가 뭐 이렇게 유예될 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그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에 그 물량을 내놓고 싶지만 그 오히려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규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완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나와봐야겠지만 그분들은 지금 미리미리 다
그 무주택자거나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신 분들보다 이렇게 재빠르게 대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보다는 이제 집이 아직 없으시거나 예. 아니면 1주택 있으시면서 현재 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집을 이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예. 그 입주하는 새 아파트다,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으로 해서 물량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요, 예. 첫 번째로 청약 신청을 노려가지고 그 분양하는 그 아파트 단지 청약 신청을 노려서 당첨 전략을 잘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이니 아니면 물량 폭탄이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존하는 지금 가장 가성비 높은 내 집 마련이자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아파트 청약 신청을 꼭 체크해서 보시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 청약은 했는데 예. 안 되더라. 난 정말 잘 안 되죠. 예. 네,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나는 집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입지 여건이 좋은 조금 구축 아파트라도 사겠다. 예. 아니, 나는 그러면 차라리 조금 새 아파트가 좋아, 신도시로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은 정말 기로에 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성마저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상황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00번을 물어봐도 저는 100번의 그 모든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기준은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집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기 힘들어서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았는데요. 그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라고 하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니까 바꿔진 새 집도 물론 좋겠지만 이 투자 수요까지 같이, 투자 관점으로 같이 본다라고 하면 헌집인데 새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집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정리해 보면 무주택자라면 금리 인상이나 앞으로 뭐 물량 폭탄이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청약 신청을 노려라. 두 번째, 집은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으로 바꿀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해라. 네. 저는 민주당이 이거 안 해줄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있잖아요. 양도세 규제 완화. 네. 이거 안 풀어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6월달에 지자체 선거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그것까지 풀어주면은 민주당은 선거에서 더 질 것 같은데, 완전히 자기네 지지 기반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년 뒤에 정치인들은 일단은 그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 기반도 흔들리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선택한 대통령인데 뭐 부동산 좀 이거 규제를 좀 해줬으면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 6월달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영향을 따지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원래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뭐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살 것이면 어떤 혜택을 준다 했을 때도 안 샀던 분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 올라야 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궁금했던 그 다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 중과세를 받는 게 나은 건지. 처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렇죠. 처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빨리 처분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지금 매물을 내놔도 하고 싶은 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해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소장님 그 얘기를 정리해 보면, 무주택자 분들은 이제는 그 헌집이라도 사서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청약을 열심히 그 곳곳을 누비고. 그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인천투데이 그 부동산 전망대에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6남매 박경훈 소장과 함께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어떤 예고에 따른 부동산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은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저희 의견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박 소장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짚어본 것이고요. 저희 이 방송은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의 참고 사항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